CS의 그 AT1 상각 문제를 좀 여쭤보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뭐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홍콩 증시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HSBC 같은 경우 알아봐줬죠. 예, HSBC가 이 CS의 AT1, 그러니까 신종자본증권을 신종자본 후순위채라고 불리는 겁니다. 후순위채권하고 좀 다릅니다. 네. 후순위채보다도 조금 더 자본에 가까운 증권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약간 뭔가 아직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뭔가 뇌관이 남아있는 것처럼 좀 보이는데 또 은행 섹터 애널리스트 오래 하셨으니까 혹시 요 내용 조금 알고 계시죠? 커버가. 글쎄요. 네. 저는 특별하게 그 내용에 있어서 네네. 이슈를 가지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얼마든지 변동성 일으킬 수 있고 얼마든지 자꾸 이제 문제가 터진 부분에 있어서 과대 포장을 하거나 과대 확산하는 거를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 예, 저희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뭐 모든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건데 제가 잠깐 보기에는 그렇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가치와 이 후수이체 가치에 대해서 누가 먼저 상각을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뭔가 신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뭐 이번에 합병 CS 하면서 주가는 어쨌든 인수 가격이 반토막 난 가격이잖아요. 그죠? 네. 반토막 이상. 네, 반토막 네, 이상. 시장 가격 대비로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거의. 결국은 그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손실을 잡는 쪽이 에코티 쪽이죠. 네. 그래서 주식은 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채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그 차트도 갖고 왔지만 지금 현재의 이 이슈 그 CS 이슈는 지금 대표적인 대표 은행들의 CDS 프리미엄을 보시면은 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말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CS에 국한된 문제였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CS만의 문제다.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없다, 있다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뾰족 나온 게 CS만의 문제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저게 CS 다른 것들은 지금 다른 그 밑에 있는 네, 여러 가지 좀 UBS, 축적되어 있는 거고. BNP, 네. HSBC, 뭐 유니클레딧,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보시면은 네네. 지금 크레딧 스위스의 문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우선은 합병을 하고 합병 성공 안 하면 스위tzerlän드 중앙은행이 인수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건 전형적인 우리나라 은행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공적 자금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 카드가 나오면은 물론 변동성은 엄청나게 심한데 네. 거의 이제 그 이슈는 일단락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럽 쪽은 그렇고요. 지금 이제 미국 쪽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역대 최고의 뱅크런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뱅크 크라이시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해 개념으로 보면 가장 큰 게 맞아요. 2023년 SBB랑 시그니처 뱅크가 지금 2,636억 달러 정도 되니까 두 개 합쳐서 지금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08년에 2,343억 달러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다. 예, 이게 금융 위기 때입니다. 그리고 그 세이빙스 론 크라이시스 일어났었을 때 한 해 개념으로는 1,000억대니까 그죠? 예, 근데 물론 다 더하면 훨씬 큰 금액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한 해로 놓고 보면은 가장 큰 금액이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거 금융 위기가 아닌가 자꾸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CS 부분에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CS 이슈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죠. 예, 뭐 지금 오래전부터 매년마다 한 문제가 번씩 있었죠. 나오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 알케보스 우리 비랑님 그 사건 때 가장 치명타를 입은 은행이었죠. 그 전에도 또 있었고, 네. 그 후에도 있었고, 계속 그 이슈가 나오는데 이제 CS 유럽계 은행에서
전형적으로 했던 이유,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냐면 네. 유럽계 은행들은 지독하게도 상각을 안 해요. 자산을. 예, 그리고 충당금만 쌓아놔요. 예, 그러니까 성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은행에 굉장히 깨끗하게 클린하려 그러면은 상각 다 때리고 네. 충당금 다 털고 그리고 다시 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계는 항상 보시면은 충당금을 주구장창 쌓기만 하고 예, 상각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굉장히 항상 떨어져 있는 그런 추세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저거는 뭐 과거에 뭐 저기 그리스 은행 터졌을 때도 그렇고 이탈리안 은행 터졌을 때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충당금을 집어넣고 손실률 얼마 계산하고 어떻게 다 계산해 보면은 유럽 쪽이 그렇게 터지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CS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로 정부가 나선다고 하면 터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만큼 충당금을 상당히 많이 쌓아놨다. 예, 그래서 그 자기 자본을 까먹고 충당금까지 까먹고 나면 채권자들한테까지도 손실을 입힐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이 새롭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건지 저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거고 그게 어느 정도로 시장의 신뢰도를 깨뜨릴지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를 망치게 만들면 진짜 위기를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은행이 뭐 파산이 되고 또 인수합병을 당하는 상당히 좀 위기에 가까운 상황인데 네. 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희박한 얘기가 될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큰 그림을 좀 잡아가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본부장님 보시기에 어쨌든 간에 이번에 정부 대책이 뭐 미국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여러 차례 위기를 경험해서인지 되게 빠르게 나왔잖아요. 이런 조치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 부분들은 조금 큰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미 연준이 어떤 걸 할 거냐 하는 거죠. 네. 우선은 어쨌든 이제 급한 불 꺼야 되니까. 그 양적 완화에서 양적 축소지만 템포러리죠. 단기적인 조치를 취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장기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금리 올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이슈인 것 같아요. 시장은 당연히 이 정도 사태까지 터졌으면 금리 이제 그만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붙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시장 리액션이 굉장히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로 많이 올리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네. 뭐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죠. 아까 그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더 올려야 된다, 인플레이션 쪽에 더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오건영 팀장님. 네네. 네. 네. 본부장님, 팀장님.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뭐 시각은 여러 가지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들여다보는 지금 미국 은행계 시스템에 지금 이 정도의 털모일이면 나중에 올려도 돼요. 나중에 올려도 돼요. 또 다시 뭐 지금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여태까지 4.5%나 올려놨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0.5% 더 올린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기업으로 따지면은 펀더멘탈이 튼튼했다고 생각했던 은행이 지금 망한 거예요. 그죠?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은행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성이 확 축소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잘 오퍼레이션 하고 있던 은행이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데 다 퍼져버리면 이건 이제 뭐 이거는 그렇죠.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매크로로 금리를 막 때려 올리는 거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건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미 연준이 또는 중앙 FDIC가 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시면은 이제 예금 추이가 이미 벌써 조짐이 있었어요. 그
보시면은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예금 감소폭이 544억 달러였거든요. 급격하게 줄고 예. 있네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그 정도로 줄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연간 환산 계산했더니 지금 나오는 숫자는 6.66%인데 그 전주, 그러니까 이 죄송합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CBB 은행 터지기 전주, 네. 그 주에도 마이너스 9%였어요. 예, 연간 환산이. 네. 그러니까 지금 예금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벌써 루머가 돌기 시작했었을 거고,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출과 연결이 안 되고 있지는 않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이게 은행에서 예금이 빠져와서 딴 은행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대출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총 여신 규모로 따지면은 이미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나마 저희는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거지. 네. 만약에 정말로 예금 증가율이 저렇게 빠지고 있으면서 대출 증가율까지 마이너스로 바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죠. 그렇죠. 예. 예. 저희는 항상 얘기했지만 뭐 이게 래깅 이펙트라고 뭐 박 박사님께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죄송합니다. 결국은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넘어갔었을 때 경제 활동이 액티브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운용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잘못하면 이게 문제지. 제가 보기엔 3월부터 모든 지표들이 빠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미시건 지난 주말 미시건 빠졌으면 SVB 사건 이후에는 훨씬 가파르게 모든 지표들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거의 명백하게도. 심리 지표가 아니, 심리 지표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들이 다 빠지겠죠. 근데 말씀하신 듯이 예금 빠지고 대출 증가율이 쭉쭉쭉쭉 마이너스 나면 실물까지 이제 3에서 6개월 안에 또 모든 것이 빠지는데 이번 SVB 사태 훨씬 더 가속도를 준 엑셀을 아주 세게 디플레 쪽으로 엑셀을 세게 밟은 거나 똑같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게 이제 표시나는데 한두 달 걸릴 테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중앙은행이 할 일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미리 예측을 우리 지난주에도 이거 얘기했잖아. 그렇지. 미리 했었어야지. 미리 안 했다가 빨리 올렸고. 네. 그죠? 급하게 올렸고. 그러다가 급하게 올렸고.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실수를 했어. 여기서 지금 빨리 멈춰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안 잡힌다는 고집만 지금 하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은행을 많이 들여다봤고 은행이 언제 망하고를 봐왔으니까 그게 경기의 사이클하고 어떻게 빨리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니까. 네. 저는 제가 계속 이번에 한국은행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금리 3.5%까지 올려놓고 더 이상 안 올린다라는 뉘앙스를 막 풍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B 관련된 쪽 PF 네. 예. 그런 게 안 터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부동산, PF, 네. 가계부채 비율, 이자 비율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거의 한 40%더 높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금리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진짜 터져요. 빵빵빵 터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은행이 진짜 망가지는 케이스죠.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보시면은 2008년, 7년, 8년도에 가장 고점이 5.0에서 5.25였어요. 그죠? 네. 그리고 98년, 99년, 2000년도에 이제 닷컴 버블 붕괴되기 전까지 가장 많이 올렸던 게 6.25에서 6.5%입니다. 그렇죠. 예, 그죠? 자, 지금 현재는 이것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께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이거 올려야 되고 뭐 5% 이상까지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네. 한다고 칩시다. 네. 자, 근데 이제 가장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30년 모기지 금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많은 미국 경제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No. 예, 지금 가계- 6.2% 정도 됩니다. 현재. 자, 예, 자, 그 숫자를 한번 보죠. 예, 지금 보시면은 6.2가 아니고 6.6이에요. 네. 자, 과거에 보시면은 2008년 터졌을 때 6.1이야. 그리고 그 2000년도 위기 터졌을 때 7%입니다. 네. 자, 가상금리가 지금 훨씬 더 많이 붙고 있어요. 그죠? 기준금리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가 더 많이 지금 붙고 훨씬 많이 붙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네. 예. 지금 여기다 놓고 금리 올리면은 저게 7%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위기랑 연결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빨리 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의 문제는 너무 금리를 많이 올려서 자산 쪽에서 정부 채권에 대한 구멍이 생겨서 터진 문제인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주면 금리를 떨어뜨려주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거기서부터 연결돼서 모기지, 가계, 네. 신용카드 다 쭉 연결이 돼 버리면 네. 이거는 정말로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지금 플러스 알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저는 요즘에는 굉장히 작년 초만 하더라도 캐시우드님께서 하시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 안 했거든요. 동의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는 캐시우드님이 하시는 얘기에 엄청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디플레이션 인바이러먼트로 넘어갈 수 있다. 네. 그게 지금 혁신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를 거의 지금 1년 반 내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게 지금 안 떨어졌었던 부분인데 그게 지금 올해 초부터 연말까지 확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는 지금 뭐 이번에 경험했던 게 이렇게까지 뱅크런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지는 경험 못 했잖아요. 네. 예, 그게 그 모바일 뱅킹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과정에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상화폐의 가격이 또 올라가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 연준이 참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남아있는 딱 하나의 인플레이션 아이템이 주거비인데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벌써 가격이 마이너스로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예, 대표적인 미국의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년 대비? 예. 네. 그 가격 자체가 빠지는 것까지 나오기 마이너스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멈춘 게 아니라 그렇죠. 20% 상승하는 게 지금 보시면 이 숫자들 한번 보실까요? 6.6%, 4.6%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작년 동기 대비 숫자가. 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플러스인데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저 숫자가 마이너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평균이 그러면 네. 네, 그렇다라는 것은 이미 자산의 가격이 깨지면서 나오는 현상이면 이건 디플레이션이죠. 그죠? 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자산 가격이 빠지는 케이스로 넘어가는 것은 정말 힘들었던 우리가 탈피하려고 했던 그 디플레이션 인바이러먼트가 다시 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요즘에 미국 연준이 정말 어렵고 진짜 큰 위기를 맞았다라는 느낌이 든 게 제가 보기엔 미국 연준이 정말 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금값 올라가는 거거든요. 금값이요? 네, 지난 1년 반 동안 지켜보건데 금값 올라가는 건 결코 원치 않습니다. 2,000달러 한번 찍고 나니까 거래 제도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값이 못 올라가 계속 제어를 하거든요. 근데 금값 이번에 올라가고 달러는 떨어졌죠. 게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릅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에 대한 신뢰 자체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에 대한. 예, 그래서 만약 여기서 실수를 하면은 게다가 지금 중국은 다른 쪽에서 자기 편 모으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네. 지금 러시아가 있고 젤렌스키하고도 통화하겠다고 하고 있고 우리는 평화의 사도야 갑자기 둔갑을 해서 자유무역 해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와 이거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여기서 연준 스텝 한번 잘못 꼬이면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미국의 정부가 미국의 기업을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얘기, 진짜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미국의 기업은 디플레이션을 창출해내고 있어요. 지금 그 코파일럿 보셨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뭐 이번에 네. 생성형 AI 말씀하시는가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바꿀지는 지금 뻔히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획기적인 거 맞아요. 예.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미국의 기업을 믿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많이 낮추고 있을 거예요. 네. 낮춰줄 겁니다, 앞으로. 지금 보시면 인플레이션 숫자들 보시면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는 게 자동차, 네. 중고차, 마이너스 숫자죠. 네. 디플레이션 압력을 주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갖고 오죠. 당연히 그렇게 갈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자동차들도 지금 뭐 저가 자동차 얘기 나오고 있고 네. 유럽 쪽도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전기차.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과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정리해 보면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스스로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미국 기업들이 알아서 디플레를 창조, 즉 생산성 향상. 그 미국 역사에 그동안 계속되던 수천만 명이 농부였는데 이제는 수십만 명이 농부가 안 되는데도 더 많은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이 미국의 생산성 혁명을 믿어주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금리 올리지 말고 여기서 금리 올리면 사실은 80년대 볼커가 올린 것처럼 중소기업들 다 망했는데 저는 제2의 그런 저 학살극이 나올 수도 있다. 80년대하고 비교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요? 아니요. 80년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당연하지 네. 그거는. 그러니까 보커 시대를 보시면은 그 생산성 지표의 움직임 보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제조업의 그 고용자 수가 1980년대까지 피크를 쳤어요. 2천만 명까지 거의. 그리고 나서 그 시대 이후부터 다 떨어져서 지금 1,300만 명입니다.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네. 그게 제조업이 변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이번에 나오는 거는 글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든 뭐 아니면 챗 GPT든 뭐 아니면 이제 전기차로서의 어떤 자동차의 어떤 생산 그 컨베이어 벨트가 완전히 바뀌던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혁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한 회사 임원으로서 사람을 뽑을 때 네. 옛날에 10명을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한 명밖에 안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저기 뭐야 저기 주니어 애널리스트들한테는 진짜 이건 청천벽력 같은 뉴스예요. 예. 네. 제가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군대 조금 있으면 이제 전역하는데 진짜 이거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니까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분명히 이제 앞으로 리서치 어시스턴트든 어떠한 이 서비스 업종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가 저는 좀 두려워지기 시작하게 피부로 약간씩 이제 여태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한 6년 7년 전에 알파고 나왔었을 때 그러고 나서 막 우리 알파고가 그 이겼다고 하고 나서 박수를 이기고 이세돌 이겼다고 하고 나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도배가 되면서 어떻게 변할 건지 그러고 잊고 있었어.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한 10년 안 되게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그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이제 파고들기 시작할 거라는 게 지금 딱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럼 저는 지금은 이런 마이크로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를 제가 볼 때 미 연준이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물론 하도 말이 많으니 한 번쯤 더 올릴 수 있다? 오케이. 그건 별로 저한테 의미 없어요. 네. 예, 4.5에서 4.75로 올린다. So what? 오케이. 근데 만약에 진짜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모습이 1, 4분기 숫자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유동성이 그런 기업들한테 더 흘러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이쪽에 또 가속화가 더 빨리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방금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금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금 가격이 튀었습니다. 네. 은 가격은 덜 튀죠. 그죠? 근데 가상화폐가 튀고 있어요. 그죠? 튀고 있어요. 요 바닥에서. 네. 자, 결국 이걸 보고 있으면 저희는 이제 이때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 가격의 추이를 보면 확연하게 틀려요. 닷컴 버블의 재현이 일어났던 95년부터 2000년도에는 금 가격이 올라가다가 다시 빠져.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같이 꺼져주니까.
근데 금융위기가 터졌었을 때는 보면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금가격이 같이 올라가요. 음.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느냐 안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금가격은 여기서 튈 거냐 빠질 거냐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에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2%대에서 4%대를 왔다 갔다 하던 시대고요. 물론 이제 4%를 찍으니까 이제 터졌고 여기는 보시면은 2% 4% 하다가 완전히 여기서 확 튀어 올라 버렸잖아요. 네. 6% 근처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금 가격의 상승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금을 좀 사두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네게티브하게 보지는 않는데 저는 차라리 가상화폐가 더 낫다. 그 중에 또 다 사는 게 아니고요.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 개만. 이거는 이제 벌써 뭐 십몇 년 동안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네. 뭐 그 바이언스가 자기네 코인을 갖다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으로 전환한다는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처럼 네. 결국은 이제 이 시장도 옛날에 여러 가지 메탈이 있었을 때 금과 은이 자리를 잡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자리를 잡게 될 거다. 대체 자산에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 플러스 알파로 이 가속화되는 속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무엇을 사야 될까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진짜 헷갈리는 부분이 딱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예요. 닷컴 버블성의 어떤 그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시대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냥 산업재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일어났던 2007년, 2008년인지. 네. 그러니까 저희는 후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 후자 때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생산 설비가 들어갔어요. 네. 예. 그러면서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 관계에 있을 때 네. 그때 엄청나게 투자 금액이 부동산 시장에 지금도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네. 예, 그래서 고정자산 투자 중에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은 뭐 임대료 외에는 우리한테 생산적으로 네. 뭔가를 잉태하는 게 없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정 내려야 되는 것은 이 95년, 96년부터 2000년도에 이 시기가 전개가 될지 네. 아니면 2006년부터 2008년 이때 이 시대가 연결이 될지 그것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확연하게 두 개가 틀리니까 네. 그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보면 2015, 16, 17, 18 이 연도에 우리가 몰랐던 설비 증세가 하나 엄청나게 일어나죠. 바로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가 그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우리나라가 17년에 어마무시한 17, 18년에 어마무시한 반도체를 팔았고 네. 그러니까 그때 설비 증설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거를 따르면 그때 설비 증설은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서 사회적 디플레를 만들어냈다. 그게 어디 숫자에 지금 나오냐면요.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게 매출의 기준으로 몇 프로까지 익스펜드가 되니까 늘어났었냐를 네. 계산하는 건데요. 그 2007년, 2008년도에 위기가 터졌었을 때는 설비 투자가 매출액의 13%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두 자릿수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네. 오히려 또 떨어졌어요, 작년에.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생산성 지표가 1, 4분기 숫자가 나왔었을 때 우리가 들여다봤었을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막연하지만은 않은 그런 기대가 지금 저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숫자를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기술적인 거는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전기차가 이렇게 성공한 데는 제가 2020년부터 계속 꾸준히 이거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테슬라라는 기업이 전기차를 치고 나와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얘기는 지금 폭스바겐의 ID1, ID3, ID4 이거 나오거든요. 그 생산 대수와 판매 대수를 보시면 알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만들겠다고는 했습니다만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험머 EV 같은 경우도 몇 대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연기관들이 전기차로 이동하겠다라는 건 지금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마진이 없어요. 적자거든요. 그럼 만들기 싫어요. 마진 많이 나오는 내연기관차 그대로 파는 게 좋아요. 그거를 이제 설득당하고 있는 게 지금 독일의 정부죠. 독일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제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의 왕국이 독일이거든요. 근데 독일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억지로 지금 전기차를 하고 있느냐? 치고 나오는 기업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많이 치고 나오는 기업이. 이제 올해 되면 200만 대 설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 세계 그 연간 그 생산 대수의 이제 한 3%에서 4%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단일 회사가. 그리고 한 내후년쯤 되면 5%를 넘는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조금 쇼크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AI에 목숨을 걸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목숨을 걸만해요. 왜 그러냐면 구글한테 광고 시장을 몽땅 다 뺏겼거든. 인터넷 과거에 구글 나오기 전에 인터넷 서치에서 누가 왕자였습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였어요. 그 전에는 야후였죠. 야후 자리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MS가 다 잡아먹고 나서 광고 시장은 자기 것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구글이 나오면서 다 뺏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생성형 AI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 구글 두고 봐라. 구글 링으로 빨리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즉흥적인 게 아니고 1년 정도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MS가.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치고 나가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얘네들 계속 밀어붙이면 구글이 대항마를 낼 겁니다. 네. 예, 구글이 대항마를 안 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 말씀의 종합은 무슨 말이냐? 아, 생성형 AI 시장이 커질 수 있겠구나를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가 매크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혼돈의 시장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미국의 연준과 미국의 정부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예. 결국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다면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이 된다면 시장이 급락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은행주를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이 투자의 현인인 네. 버핏님께서 네. 지방은행 인수 관련해서 절대로 손실을 안 보시겠죠. 네. 그 할인 엄청 받아서 살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뢰가 회복이 된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거기에 대한 불안이 많아요. 은행주를 살 거냐? 오바마 같은 좋은 딜을 버핏 같이 좋은 딜을 우리가 받을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해. 그러면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시장이 뭐가 변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느껴지니까 그리고 나스닥은 이미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고점 대비해서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제가 지난주에 왔었어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부채 비율이 떨어져 있고 캐시플로우도 좋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그냥 이제 성장주로 더 밀었어요. 예, 그래서 대형 기술주에 5% 더 더하고 반도체 AI 그 자동화 쪽에 또 5% 더 더하고 그래서 그냥 IT 비중만 35%고요. 전기차 비중 20%, 신재생에너지 20%, 바이오헬스케어 5%에서 80대 20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반도체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오픈 AI로 인해서 구글이 이길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길지 그러면서 또 누가 돈을 벌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지 정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팡을 투자하는 ETF를 사거나 예. 그래서 지금 이 대형 기술주 5% 늘리는 거고요. 밑에 반도체 단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 시스템 반도체는 어쨌든 이거는 이기려면 엄청난 시스템 반도체들이 다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수요가 얼마나 커질지에 대한 저는 기대를 꽉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계속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던 그 한 종목 있잖아요. I로 시작하는 종목. 네, 미국 기업. 네, 미국 기업. 네. 저희가 샀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네, 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좀 많이 해왔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 현금 흐름인데도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50%씩 반타작 났다면
사볼 만하다. 아, 네. 예. 네.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게 뭐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거를 걱정을 하시면서 다 도망가 있어야 된다. 이거보다는 네. 네. 이 개별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들고 가야 될지에 대한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보면 진짜 재밌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절반은 도망치고 싶어가지고 왼쪽 예를 들어 이쪽 끝에 있으면은 절반은 금리 내리는 거 아니야 하고 현금 들고 쏠라고 준비하고 있는 마치 이런 맞아요. 장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장세가 시스템 위기 나올 것 같아 무서워 하고 그래서 빨리 도망쳐 이런 세력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은 무슨 시스템 위기야 안 막을 수 없어 막어. 근데 나 돈 많거든. 야 이제 금리 내릴 것 같으니까 이제 쏠 준비 빨리 내려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 형국이 아주 재미난 형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재미난 형국인데 제가 이 얘기는 할게요. 그 바닥을 잡으려고 하면 예, 노출 확률이 더 높죠. 어쨌든 지금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나스닥은 20% 이상 빠졌던 상황이고 네. 많이 빠졌을 때 아니 지금 20%가 뭡니까? 30% 이상 빠졌던 케이스고 그죠? 네. 16,200이 고점이었고 지금 12,000이니까 예,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적어도 여기서 지금 현금 흐름이 좋고 앞으로 성장이 보이는 쪽은 어느 정도 발은 담가놔야죠. 네. 예. 그리고 정말 잘해서 금융주의 바닥을 잡으시면 돼요. 네? 우리가 저는 그게 전문이잖아요. 제가 네. 여태까지 많은 해외 기관 투자자들 돈 많이 벌어주고 소로스 엄청나게 돈 벌고 뭐 골드만삭스가 돈 엄청나게 벌게 해줬던 그 케이스가 뭐냐면 증자를 할 때 퍼스트 증자가 이게 이납하냐 충분하냐 이때 들어가거나 이납하지 않다 그러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를 제가 가르치는 케이스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KIC가 음. 메릴런치 들어갈 때 네. 거기 계신 대표님 사장님한테 지금 이 타임 너무 빠르다. 이거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드렸던 타임이었고 네. 세컨 레그에 들어갔으면 대박 났겠죠. 네네네. 어쨌든 뭐 마이너스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네. 플러스 났지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지방은행들 그죠? SBB 은행이 원래 고드만삭스가 주가를 갖다 뭐 엄청나게 네. 세게 불렀잖아요. 그 네. 들어간 타임이 아니죠. 네. 네. 지금 다 깎았어요. 삼각했어요. 이납하냐? 제가 볼 때 이납해요. 그럼 이제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데 네. 지금 또 다른 지방은행들이 지금 다 그렇게 깨지잖아요. 그 이거 누가 다 수혜를 가져가겠어요? 돈 있는 사람. 그렇죠. 버핏은 돈 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 돼요. 네. 먼저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분들이 사고 나서 들어가도 안 늦어요. 그렇지. 예를 딱 들어드리면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국민은행을 인수를 할 수 있었던 가격이 얼마냐면요. 4,000원이었어. 4,000원. 주당. 제가 그때 막 어드바이징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게 2,800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안 샀어. 언제 샀냐면 다시 올라가서 12,000원에 샀단 말이죠. 네. 우리가 그때 따라 들어갔어도 얼마까지 간지 아시죠? 5만 원 갔어요. 5만 원. 네, 5만 원 갔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워런 버핏이 얼마에 샀냐? 그 가격대 같이 따라가서 사도 돼. 네. 그러면 얼마든지 이 위기를 다 지나가고 나서 살 수도 있어요. 금융주를. 네. 참고로 네. 버핏은 손해 나는 장사는 절대 안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야갔습니다. 이렇게 어른한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진짜 은행들하고 이런 거 딜링하는 거 보면 진짜 정말 진짜 대단한 야갔습니다. 그분이 그 못 들릴 거니까 괜찮아요. 하셔도 예. 돼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보시면은 저는 아까 왜 이 가격에 사냐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면 안 돼. 그 가격. 그런데 그분은 매년 8%의 배당이 나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딜을 가질 수 없으면 미리 하려고 하면 안 돼, 절대. 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